특히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30대, 20, 30대, 40대 초반까지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집과 관련된 거예요. 네. 집도 사야 되고 노후자금 준비하라는 것도 맞는 말 같고 네. 근데 집도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뭐 영끌이 되게 유행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을 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거죠, 진짜로. 그래서 연금 계좌 다 털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고 신용 다 땡기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딱 사면 정말 좋은 걸 사면 상승률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네.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한번 주춤하고 어느 동네는 좀 회복하고 어느 동네는 아직 회복 못하고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토어제 같은 경우도 막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요것도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랑 어떻게 둘 다 하냐. 그리고 이제 또 자녀 있는 분들 자녀 교육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뭐 나이대마다 조금씩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뭐 30대 초중반이라고 치면 연금 어차피 넣은 거 얼마 없으실 거예요. 그쵸? 얼마 없으실 거예요. 1년에 몇 백씩 넣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근데 그걸까지 굳이 털어서 집을 사야 되냐? 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냅둬라.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집 사고 나면 돈이 막 팡팡 남아들 것 같냐고. 아니잖아요. 돈 항상 없어요. 네. 그럼 노후 준비는 언제 할 거야? 그런 거는 50대 가서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심지어 금융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는 한 40대 후반, 50대 가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50대 만나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 하냐고. 준비가 안 돼요. 그 짧게 5년, 10년 준비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 50대 되면 돈이 막 남아들 것 같잖아요. 나 50대 회사 부장님들 연봉 막 많이 받잖아요. 막 1억 넘게 받는데. 네. 그 사람들 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인터뷰 해보면 다 쪼들려요. 다 똑같아요. 대기업 부장님도? 네. 정말 놀랍죠. 진짜 놀라운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3, 400만 원 받는 분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고 삶이 그래요. 근데 3, 400만 원 받는 분들도 취준생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니 한 달에 300씩 주는 거야? 나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니야 난 적게 받아. 네, 난 적게 받고 그래서 저축할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똑같아요. 회사 부장님도 연봉 1억 넘게 받아도 저축할 돈이 없어요. 인터뷰 해보면 실제 그래요. 그래서 노후자금은 50대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그리고 금융투자도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돈이 적은 소액일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느껴봐야 돼요. 사실 투자를 안 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돈이 깨져보면 공부를 하게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영상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있네. 자산 배분? 좀 뭐 어려운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해보고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투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돈을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계좌가 뭔가 이런 것도 금융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연금저축, IRP, ISA 이런 계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몰랐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 넣어놓고 이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몇백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럼 집 살 돈 어떻게 집은 은행이랑 사는 거잖아요. 집을 현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랑 같이 사야죠. 그래야지 은행이랑 리스크도 나누고 그리고 은행에서 아무리 많이 대출을 받아봐야 그렇게 많이 안 해주잖아요. 지금 다 묶여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고민이 이거예요. 아니 그래 작가님 말씀하시듯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안 해줘서 내가 지금 여기 1급지 이거 사야 되는데 그 2급지를 사야 되냐. 나 연금 깨겠다. 하셔도 되는데 자 1급지 하고 2급지 차이가 연금 깨서 해결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놔둬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면 그러면 1급지가 아니고 2급지 사셔야 돼요 그냥. 아니면 동네를 다른 데로 좀 더 넓게 알아보던가. 아니면 나는 죽어도 강남을 가야겠다고 해서 저는 할 말이 없죠. 저도 강남에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지만 돈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데 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거기 가면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생활비가 많이 들고 실제로 물가도 비싸고 두 번째로 뭐 식당도 비싸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그럼 그 소비에 같이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아내도 그렇고 지인이 생기겠죠. 아이들도 거기서 친구를 사겠죠.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는 그렇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게 어렵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부장 뭐 어디 임원들이 강남을 가요.
돈 많이 버니까 많이 잘 모아 오셨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기가 죽죠. 왜냐하면 물려받은 건 없잖아요. 이미 물려받으신 분들 씀씀이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스트레스 받죠. 실제로는. 뭐 자녀 교육 때문에 많이 가시긴 하는데 환경적으로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좋나 무슨 공원이 많나 아니잖아요. 조금만 나오면 뭐 성남, 분당, 판교, 뭐 저희 집은 이제 용인 수지인데 이쪽 나오면 공기가 훨씬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강남 예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돈이 많으면 가도 되는데 전 돈이 많아도 강남 아니고 오히려 판교나 뭐 분당이나 너무 좋죠. 네, 녹지도 많고 너무 좋잖아요. 뭐 강남 굳이 네. 뭐 강남 예술의 전당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봤는데 예술의 전당 1년에 몇 번 가는데 안 가. 저 서울 와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문화세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병원도 이쪽이 더 많아요. 각 접근성도 더 편하고 차도 안 막히고 굳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물론 뭐 능력이 된 다음에 해야지 더 진실성이 있는데 아직 능력은 없고 근데 어차피 능력이 있어도 그다지 생각은 없어요. 차라리 이쪽에서 더 여유롭게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이제 다시 얘기 돌아보면 집을 살 때 연금이랑 이거 다 끌어와서 사는 거 아니다. 뭐 연금에 막 10억씩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껏해야 몇백, 몇천밖에 없으신데 그것까지 털어서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완전 몰빵 투자랑 똑같거든요. 부동산 연끌은.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잘 돼도 좀 위험한 게 있어요. 반포를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고 네. 일찍 들어갔어. 그러면 엄청 올랐잖아요. 몇십억을 벌었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못 나와요. 반포에서. 거기서 10년 살았어. 거기 친구, 친지, 뭐 아이들 친구 다 있어. 못 나와요. 그럼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못 쓰는데.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네,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못 써요. 그 주택연금도 안 돼요. 너무 비싸서 집값이. 내 생활, 내 어떤 은퇴 준비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제일 좋은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예요. 집값 떨어진 건 다 연이 안 좋고 이 케이스에서 만약에 반포 집 팔고 분당만 나와도 괜찮아요. 그 집 팔아서 거의 반값이거든요. 똑같은 평수. 반값으로 가서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이사 못 가요. 서울에서 나가는 거 너무 싫잖아요. 거의 서울에서만 네. 살고 자라신 분들은 이렇게 경기도로만 가도 죽는 줄 압니다. 네, 무슨 큰일 나는 줄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대전 출신인데 서울 태생 친구들 만나면은 어디 경기도만 가면 막 죽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특히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성남 있고 판교, 분당 더 내려오면 이제 수지거든요. 저희는 용인이에요 또. 서울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난 여기 이상은 못 내려간다 뭐 이런. 네. 그 밑에 또 광교 신도시 생겨서 거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광주인데. 네. 근데 서울분들은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환경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은퇴하면 시골 가야지 못 갑니다. 자기 살던 곳에 계속 사는 경향이 가장 많고 근데 소수의 분들이 뭐 전원주택 뭐 이런 거 해서 시골 가는데 다 돌아와요. 안 살봤잖아요. 그 농사 짓겠다고 하는데 농사 지어보면 알죠. 허리 끊어지거든요. 네. 그 농사 지은 걸로 먹고 산다?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안 해보면 이제 뭐 해보고 싶긴 한데 주말 농장 하시면 돼요. 주말 농장 한 5년 몇백 평 해가지고 해보면 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다들 절레절레 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덜컥 서울에 있는 집 팔고 뭐 경기도에 있는 집 팔고 시골 가는 거는 되게 위험할 수 있죠. 실제 살던 곳에서 계속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 제일 중요한 생활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생활비 자산이 크기가 아니고 매달 얼마씩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건물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과거의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착각이죠. 왜냐면 월세가 생각보다 따박따박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공실이 한번 나면 맞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은퇴자금 뭐 3억, 4억 있는 걸로 상가를 덜컥 하나 샀는데 공실이 나. 그러면 매달 이자랑 뭐랑 해서 몇십만씩 나가는데 안 들어와요. 그래서 또 가격을 낮춰서 낼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덜컥 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근데 몰빵은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몰빵한 거예요. 은퇴 자금을 한 군데에 다 몰빵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산해야죠, 분산. 그러니까 100억 정도 있으면 해도 돼요. 아파트 뭐 지역별로. 그 상가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분산하면 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저의 자산 배분 투자의 기대 수익률보다 낮아요. 제가 보기엔.
아, 네. 아파트인데도요? 아파트인데도. 그러니까 길게 봐야죠, 길게. 짧게 보면 뭐 100% 오른 갭 투자 너무 많잖아요. 네. 짧게 보면 그렇고 길게 봤을 때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수익률 30년 길게 보면 5% 6% 연? 네, 그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갭 투자 했으니까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 꼈으니까 그만큼 올라가죠. 인정합니다. 네, 그 인정해요. 근데 이것도 길게 봤을 때 이제 전세 레버리지를 썼다고 했을 때는 괜찮죠. 네, 괜찮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10%? 네, 10% 정도?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길게 봤을 때고, 잘못 들어가면 엄청 힘들고, 네, 역전세 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고, 10% 좋은 것 같아요. 10% 정도면. 근데 저 주식이나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도 레버리지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뭐 유튜브나 공개한 6년 넘는 그 연금 계좌들 수익률이 10%가 조금 넘거든요. 네. 연. 근데 거기는 레버리지를 안 쓴 거예요.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코인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한테 잘 맞는 투자 대상을 찾아서 잘 맞는 투자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은퇴를 앞둔 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과 자산 배분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 20, 30대도 어쨌든 내 집 마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이든 뭐가 됐든 자그마한 내 집 한 칸은 마련을 해야 뭐 결혼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자산 배분도 해야 되고, 네. 노후 준비도 그쵸, 그쵸. 미리 시작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내 집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 네, 해야죠. 그 실제로 이제 27살 정도 되시는 여자분, 간호사 분이셨는데 상담에 오셔가지고 와.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자기 집 마련하고 싶고 그분은 네. 결혼 계획은 없으셨는데 네.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근데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노후 준비도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근데 부모님한테 받을 거 없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월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대출 받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대출 받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뜯기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월세 자체가 집주인한테 이자 내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월세율이 제일 비싸잖아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그보다 훨씬 싸잖아요. 항상 이 월세율이 제일 위에 있고 네. 아파트 담보대출이 밑에 있고 전세 담보대출이 더 밑에 있어요. 약간 이상한 구조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걸 내고 있으면서 이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직장은 서울이지만 집은 이제 경기도에 있었고 자기가 살던 곳 근처 위주로 많이 알아보시는데 그래서 신축이어야 되냐고 아니요. 30평대 있어야 되냐 아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역세권이어야 되냐고 마을버스 한정거장 걸어서 한 15분까지 20분까지 괜찮지 않냐고 저 이렇게 유도하죠. 역세권에 신축에 30평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네, 그렇잖아요. 왜 꼭 새 아파트여야 돼요? 그리고 그 신축이라는 것들도 이미 벌써 4년, 5년, 7년 지났잖아요. 집이 어려운 게 거주 위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노후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 같은 걸 준비를 하는 거고, 거주 위험은 네. 내가 거주할 곳이 없었을 때 월세가 너무 올라가거나 혹은 살 집이 없는 그런 게 거주 리스크인데, 거주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자가를 하나 준비하는 건 전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 자가를 준비할 때 이게 역세권의 30평의 신축이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좀 헌 아파트 살아도 돼요. 신축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그 질문이 딱 나오잖아요. 이거를 자산으로 볼 것이냐,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주 목적으로 볼 것이냐. 그 부동산 이게 혼재돼 있어요. 네. 그래서 판단하기 너무 어려워요. 홈과 하우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늘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거주 목적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어서 어디가 제일 오를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제 주식시장의 비슷한 특징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요. 특히 아파트는. 그리고 서울 경기도권은 대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끝에 말고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요. 주식처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동산도. 그리고 주식보다 더 길어요. 사이클이. 네. 한번 하락하면 뭐 5년, 뭐 7년, 뭐 쭉쭉 가고 오를 때 또 되게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 대상으로선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팔고 싶을 때 못 팔아. 네,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네. 주식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은 ETF입니다. 중소형주는 유동성 떨어져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유동성이 더 떨어지죠. 근데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거주 목적이라면 그런 조건이 굳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거주 목적이라고 해놓고 또 계속 이걸 생각해요. 그 거의 네. 한 투자 쪽이 네, 네, 치중이 네. 좀 많이 되는 것 맞아요, 같긴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거주도 해결하고 투자도 해결한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 많고 많이 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돈을 불리는 거는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다른 걸로 돈을 불리고 있다면 거주 리스크만 해지를 하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격 상승 정도만 먹어도 난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주 리스크 해결을 위한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사는 건 전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예 사회초년생 분들은 이제 대출 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대출 받아야 돼요. 받으시면 돼요.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은행이랑 같이 집을 사고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거주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우리 집만 오르는 거 아니고 옆집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 동네는 대부분. 그러면 그냥 오른 거에 그 만족감을 얻고,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집값 1억 올랐다고 차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를 왜 바꿉니까? 이사 가도 그 돈이잖아요. 5억짜리 집 사서 7억이 됐어. 야, 2억 벌었다. 차 바꿔. 근데 옆집 이사 갈 때 7억 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져도 괜찮은 게 한 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 집도 떨어져요. 그럼 5억에 사가지고 여기 4억, 지금 쟤네도 4억이에요. 갈아타면 돼요. 그리고 뭐 우리 집이 구축이다. 우리 집 구축 5억인데 저기 신축 7억이다. 여기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2억은 내가 도저히 못 만들겠다. 구축 사시고 여기 1억 빠질 때 저기가 1억보다 좀 더 빠질 수도 있죠. 버블이 있었다면. 그럼 그때 갈아타셔도 되고 자기 이제 상황 봐가지고. 그래서 거주용 한 채를 저는 준비하는 건 매우 찬성하고 20평대 작은 평수 매우 찬성해요. 왜냐하면 이 집의 아파트의 단점이 뭐냐면 매도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20평대 구축 싼 거, 역세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는 계속 수요가 있어요. 신혼부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저출산이 문제긴 하지만 신혼부부는 그래도 나와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가야 되잖아요. 집에 살다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나와서 거주할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많지 않고, 그래서 작은 평수에 출퇴근하기 좋은 역세권으로 무조건 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팔기도 좋죠. 그런 데는 좀 노후화돼 있긴 한데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그 타협의 그 하한선이 20평대 구축 아파트입니까? 빌라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빌라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쵸. 빌라는 팔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실거주로 그냥 쭉 가져가겠다. 그리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접고 그냥 깨끗한 빌라 가서 살래? 라고 하면 할 수도 있죠. 그게 어려워요. 그럼 다가구는 안 되냐? 단독주택은 안 되냐? 이러면 이제 이제 거기는 이제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들어가는 거지. 네네.